회복된다는 말은 반복되지만 삶은 왜 더 팍팍해지는가? 이제 곧 회복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반복되는 말이다.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될 때 혹은 실제로 단행된 직후면 이 문장은 더 자주 등장한다. 정부 관계자와 금융당국 그리고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까지 회복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주문처럼 사용된다. 금리를 내리면 기업이 숨을 돌리고 소비가 살아나며 경제는 다시 움직일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현실의 풍경은 다르다.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를 호소하고 청년층은 소비를 줄이며 중산층 가게는 대출 상환 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 물가는 여전히 높고 환율은 불안정하며 체감 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 만약 경제가 정말 회복되고 있다면 왜 국민의 삶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느낌을 받을까? 이 질문에서 출발하지 않는 한 금리 인하 경기 회복이라는 공식은 설명이 아니라 신앙에 가까워진다. 이 기사는 금리 인하라는 정책이 왜 현실에서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2026년 한국 경제가 마주하게 될 구조적 한계를 차분히 짚어보고자 한다. 1. 왜 우리는 금리 인하 회복이라는 말을 믿게 되었나?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금리는 신호이며 정치적 언어이자 심리적 도구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때 그 결정은 시장에 하나의 메시지를 던진다. 우리는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 경기를 살릴 의지가 있다. 는 신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금리 인하는 반복적으로 사용된 정책 수단이었다. 실제로 단기적인 금융 불안을 진정시키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다. 문제는 그 성공 경험이 맞는 공식처럼 소비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언론과 정치권은 종종 금리 인하 투자 증가 소비 회복 경기 반등이라는 단순한 서사를 반복한다. 그러나 이 서사는 현실의 복잡한 조건을 생략한다. 특히 가계 부채가 극도로 높은 한국 사회에서는 금리 인하의 전달 경로 자체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 금리 인하는 시장을 안심시키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국민의 삶을 개선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 간극을 설명하지 않는 한 회복이라는 말은 점점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2. 금리는 내려가는데 소비는 왜 살아나지 않는가? 가계 부채라는 구조적 장벽. 한국 가계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내려가면 가계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소비가 아니라 상환이다. 이자 부담이 줄어든 만큼 빚을 더 빨리 갚거나 기존 대출의 부담을 관리하는 데 자원을 투입한다. 이는 합리적인 행동이다. 문제는 이 합리적인 선택이 거시경제적으로는 소비 위축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금리 인하로 생긴 여유 자금이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고 금융 시스템 내부에서 상쇄된다. 체감소득의 감소. 또 하나의 이유는 체감소득이다. 금리는 내려가도 물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특히 환율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수입 물가가 오르고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생활비를 압박한다. 주거비 역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금리 인하는 숨을 쉬게는 해주지만 걷게 만들지는 못한다. 를 자극하기에는 가계의 체력이 이미 너무 약해진 상태다. 3. 단독 분석. 돈은 어디에서 멈추는가? 국민을 거치지 않는 회복. 금리 인하 이후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돈의 흐름을 봐야 한다. 문제는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곳에서 멈추고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정체 지점, 부동산. 부동산은 한국 경제에서 가장 큰 자산 축적 수단이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비효율적인 자산이기도 하다. 가격은 오르지만 현금 흐름을 만들지 못한다. 금리 인하로 자산 가격이 다시 반등할 경우 이는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자산 격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정체 지점, 수도권 집중. 회복이 발생하더라도 그 효과는 수도권과 일부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 지방과 중소상권은 회복의 언어에서 반복적으로 제외된다. 이는 회복이 평균의 문제이지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는 착각을 낳는다. 세 번째 정체 지점,
고령화. 고령층은 소비보다 보존을 선택한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노년층의 자산은 시장으로 다시 흘러나오기보다는 고여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제 전반의 유동성을 약화시킨다. 네 번째 정체 지점, 기업 내부 유보. 인하로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되더라도 그 자금이 반드시 투자나 임금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기업은 현금을 쌓아두는 선택을 한다. 이 역시 돈의 흐름을 막는 요인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이라기보다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응급처치에 가깝다. 4. 금리 인하의 역설, 왜 서민은 더 가난해지는가? 환율이라는 숨은 병. 금리가 내려가면 통화 가치는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원화 약세는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생활비 부담으로 전가된다. 에너지,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다. 이 과정에서 금리 인하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세금처럼 작동한다. 명목상 이자 부담은 줄었지만 실질 구매력은 더 빠르게 약화된다. 자산 격차의 확대. 금리 인하의 혜택은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먼저 간다. 주식, 부동산, 금융자산을 보유한 계층은 자산 가격 상승의 수혜를 입는다. 반면 자산이 없는 계층은 물가 상승과 임금 정체라는 이중의 압박을 받는다.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누적된다.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위험이 크다. 5. 한국은행은 왜 알면서도 금리를 내리려 하는가? 이 지점에서 중앙은행을 비난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한국은행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선택지가 매우 제한된 상황에 놓여 있다. 첫째, 미국의 금리 정책이다.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독립적인 금리 정책을 펴기란 쉽지 않다. 둘째,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압력이다. 급격한 금리 변동은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셋째, 금융 안정이라는 책무다. 경기 부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의 확산을 막는 일이다. 금리 인하는 실패한 정책의 선택이 아니라 선택지가 부족한 상황에서의 차선책일 수 있다. 문제는 그 한계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데 있다. 2026년 한국 경제 회복인가 연명인가? 2026년을 바라보는 전망은 엇갈린다. 일부 지표는 완만한 회복을 시사한다. 그 회복이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낮은 성장률이 장기화되는 저성장 고착 시나리오 혹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는 여전히 남아있다. GDP 가소폭 성장하더라도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회복은 통계 속 이야기일 뿐이다. 회복이라는 단어의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제 회복은 더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저 더 나빠지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되어가고 있다. 7. 단독 회복 담론의 수혜자와 비용을 지르는 사람들. 회복의 담론에는 언제나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가 존재한다. 금융권과 자산 보유층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의 신호를 체감한다. 반면 청년 무자산층, 자영업자, 고정소득 가구는 그 비용을 감내한다. 명은 정책 실패라기보다 구조적 결과다. 문제는 이 구조를 회복이라는 단어 하나로 덮어버릴 때 발생한다. 8. 그렇다면 국민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금리 정책에 기대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것이 정책에 대한 낙관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다. 부채 관리, 현금 흐름의 중요성,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노동시장에 대한 적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정책이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직시하자는 제안이다. 에필로그. 회복인가? 경제는 회복 중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회복이 국민을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을 다시 물어야 한다. 이 회복은 누구의 회복인가?